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리 청계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하천 시민, 우왕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서 오신 전국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공간이 좀 작아서 좀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워낙 저희 토크하는 분들하고 오신 분 참석자들하고 거리를 좀 좁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답답하진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에어컨 빵빵히 돼 있으니까요. 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제가 주로 질문을 하고 우리 최종범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양식으로 해서 최근의 상황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잘못됐던 시각들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올바른 우리의 관점을 같이 얘기하는 자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길잡이 역할을 하실 거고요. 예, 장사는 주로 최종원 차관께서 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원 차관님은 이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다른 건물에서 근무를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저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고 그리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우리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을 다 던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얘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꼭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MBC죠? 예, MBC 그 라디오 시선 중에서도 진행까지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종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잊고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소중한 가치, 한반도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종범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조금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최종범입니다. 경기도 과천 의왕, 여기 진주는 부구왕인가요? 여기는 부구왕이죠. 부구왕이죠.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거든요. 여기 오는데 경기도가 상당히 높네요. 대충 1시간 반 걸렸는데 또 저희 처가는 요 밑에 있는 수원입니다. 그래서 의왕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소감은 확실히 윤재관 비서관이 하는 일이라 그런지 다르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 관련해서 여기저기 북토크 책 이야기하러 다니는데 오늘 이 세팅이 제일 저를 되게 특별하게 만드는 세팅인 것 같아요. 확실히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일을 연출했던 윤재관 비서관님의 터치가 좀 묻어나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좀 우리 정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집권 7년차 너무 힘드네요. 네. 윤재관 비서관은 우리 어제 말씀하셨듯이 서로 이제 복도에서 목례하는 사이였어요. 정부 초기에는. 저는 우리 윤 비서관께서는 대통령님과 함께 청와대로 17년 5월 10일 날 들어가셨지만 저는 2달 정도 후인 2017년 7월 18일 날 청와대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출근한 날이 청와대라는 곳을 처음 가본 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7년 7월 18일 이전에는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냥 민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였죠. 물론 우리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고 캠프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이지 제가 무슨 나는 비서관이 될 거야, 나는 차관이 될 거야, 연수대학교를 5년 휴직하고 문재인 정부에 최선을 다해 봉사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지향하는 것을 학자로서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월 18일 들어오고 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2022년 5월 9일 날 퇴근하실 때 저 차관으로서 마지막 같이 퇴근했거든요. 10일 날그 양산에 대통령님을 모시는 일행 중에 한 사람으로 내려가서 대통령 들어가시는 거 보고 야 이제 해방이다 하고 해운대로 내려가서 해운대 횟집에 있는 냉장고를 우리가 마시고 냉장고를 다 술을 마시고 이제 해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우리 정부가 소환이 되네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의 서문을 보시면 저는 원래 책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교수였다가 비서관이었고 비서관이었다가 차관이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못 봐야 할 것을 좀 많이 봤고요.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쪽 외교안보적인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 하는 이유가 자꾸 정부를 소환하고 평화가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며 그런데 지금 사는 세상은 덜 평화로운 것 같아서 그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자. 이렇게 김재관 비서관님하고 이 자리 너무 좋고 세팅이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여기 와주시는 이 참여자께서도 훨씬 더 좋으신 분들만 모이셨던 것 같습니다. 2017년 얘기를 하셨는데 2017년 이제 5월에 집권을 처음 하고 나서 청와대를 갔을 때 지금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남북관계나 외교관계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는 위쪽 즉발의 전쟁 위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큰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명확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의지와 그 메시지는 두 그룹의 오디언스, 청취자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국민을 위해서 나갑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 온전한 일상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나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단호한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북한한테는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고 그럴 경우에 두 가지 종류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나가야 됩니다. 너희들 쏘지 마. 쏘면 혼나.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래 그럼 나와서 대화하자라는 건데요. 요새는 대화하자라는 메시지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승전 한미일 협력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뭘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는 메시지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추후에도 후반 이야기의 후반에도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외교안보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회를 잘 살리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 비서관은 그 4.27 판문점 회담의 도보다리라는 역사적인 장면을 생산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청와대 내 혹은 탑 리더십에 있어야 되는 건데요. 막 그것을 혼내고 어디 옛날하고 다르냐 이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복지부동하면 안 되는 이 상황. 매우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경쟁적으로 낼 수 있게 그러한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전 대통령님을 지금도 많이 찾아뵙고 하는 사람인데요. 미국으로 어쨌거나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당연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 아들을 요새 군대 보내니까 군부모로서 확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온전한 일상은 비록 대통령이 외교안보 현장에서 본인이 굴욕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지언정 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게 그러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
그 의무를 잘 5년간 이행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7년 전이니까 7년 전에 집권하고 나서 북한에서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미사일 수도 없이 많이 쐈죠.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1년도 채 되기 전에 4.27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긴장의 한반도를 대화의 국면으로 급전환을 시켰죠. 그러한 그 과정들이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데요. 심들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평화는요, 현재 완료형이 아닙니다. 평화롭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화로워야 한다. 즉 평화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되게 거창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얘기하지만 직역하면 한반도 평화 만들기 과정이에요. 그리고 평화는요 계속 그 퀄러티가 증가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X세대거든요. 90년대 초에 학교를 다녔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경은 인천공항이거든요. 근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꿈꿨던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시키고 북한과 통일하기 이전에 그 환경을 평화롭게 조성해서 우리의 열차가 평양을 거쳐 시리즈를 거쳐 저 중국 시베리아를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전 학교 선생이니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개성이니 금강산이니 평양이니 그쪽으로 MT 갈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면 이 평화가 곧 경제인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는 북한이 절대 미국이랑 얘기 안 하려고 하니 우리가 소위 거간군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촉친자라고 하고 중지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결국은 이겁니다. 이 선복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소개팅 나갈 때 주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아주 투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시간과 날짜를 맞춰줘야 되고 서로의 조건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실망스러운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5월 10일 날 윤비서관이 출근했던 날로부터 정확하게 1년도 안 돼서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그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한 달도 안 됐던 5월 26일 날 문재인, 김정은의 번개팅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6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캔슬해버렸어요. 북한이 너무 세게 말을 막 한다고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5월 25일 날 이건 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급히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격이 없게 만나고 싶다. 보세요. 4월 27일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도보달에서 아주 흉금을 털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찬까지 했고요. 그리고 5월 26일 날 북미 회담이 캔슬될, 취소될 걸로 생각하니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좀 만납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 저런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대통령이 당시에 모르게 하셨어요. 우리 청와대 식구들도 모르게. 그때 영구인차를 타고 왔어요. 앞에 봉고차 하나만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 군은 대통령이 38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7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매우 아주 긴장된 6, 7시간이었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한테 말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비핵화를 할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에게 전달을 해준 거거든요. 한다고 합디다. 너무 이거 상심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신뢰를 받았고 동시에 미국 그 아무 대통령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신뢰를 받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해줬고 그리고 9월 달에 우리 어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해서 능라도 경기장에 20만 명의 평양 시민을 두고 연설을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정말 느꼈던 점이 문재인 이 양반 평양에서 출마하면 당선될지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반응이 시민들이죠. 제 책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0일 날 능라도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9월 18일 날 새벽 2시의 상황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연설문을 쓰었다 지었다 한다. 즉 대통령은 끝까지 말과 글에 늘 애를 쓰셨던 장면을 좀 담아놨습니다. 지금 능라도 그때 연설을 한 장면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새벽까지 결정이 안 돼 심사숙고해서 계속 한마디를 고치시는 대통령의 모습. 어찌 보면 4월 27일 날 있었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도보다리도 그 전날까지도 안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진심 어린 설득 그리고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했더니 북한에서 움직여서 북한도 정말 두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도보다리 회담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정훈 교수님의 책에도 핵심 키워드를 보면 용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저의 책에도 다시 용기를 내자 이런 얘기를 다시 드렸는데 그만큼 실패하면 따라올 수 있는 정치적인 폭풍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에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을 옮긴 그런 용기를 보여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북한 핵실험 리스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번 좀 보시면 북한이 핵실험했던 게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017년 9월 3일입니다. 저희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준비하고 있었던 핵실험을 했었고 그 이전의 핵실험들 쭉 보시면 전부 다 보수 정권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거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집권자가 해야 될 일인지 이 표만 보더라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부 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2009년 MB 정부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핵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자료와 화면으로 준비를 했고요. 결국 최정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UN 총회 때 하신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인간 세상사 모두가 다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중요한 능력은 그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룰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집권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가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들었던 얘기들 혹시 이 외교안보 분야 관련해서 그리고 북한과 관련돼서 얘기들을 많이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맹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반박을 하셨던데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몇 가지 좀 팩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물려받은 당시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은 좀 비참했어요. 첫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당시에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는 사실 어두웠고 중국의 보복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합의 때문에 한일 관계도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이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을 했고요. 우리도 모르게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나마 아이러니한 거는 조용했던 게 러시아예요. 그런 환경 속에 북한은 계속 저렇게 미사일을 쏘았어요. 근데 이게요, 이상하죠. 김대중 정부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는 그 정상회담을 해서 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좀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걸 이어달리기 위한 노무현 정부는 활성화도.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제2의 남동공단이라고 해서 경기도 인천의 기업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걸 이어달리게 하지 않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폐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없어요. 아니 이게 사실 친하고 돈이 오가고 좀 뭐 그래야 야 너 그러면 돈 안 준다 라고 우리가 윽박이라도 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전쟁을 방지하려면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는요, 여러분들 혹시 북한에다가 비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메시지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독일에서 베를린 선언을 할 때 그 메시지를 그대로 북한에게 보내주고 8.15 연설, 절대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 어떤 나라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북한에게 줬죠.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똑같이 이 평화는 평화롭게 다루어야만 평화가 온다는 메시지도 북한에게 그대로 보내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도가 투명하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특히 군대 안 갔다 온 형들이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요. 평화를 한다면. 근데 생각해보면 총은 계속 쌓이면 터지거든요. 보세요. 나는 너를 공격할 의도가 없어. 근데 나는 혹시 만약을 내서 총을 한 자로 쏴놓는 거다. 근데 나는 너를 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총 2자를 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걔보다 더 많은 총을 3자루를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얘를 총을 분명히 안 쏜다라고 했는데 얘는 총을 3자루를 쏜 구비했네. 그러면 얘는 진짜 나를 총을 쏠 의도가 있나 보다. 즉 공격적 의도가 있다 생각하고 나는 총 5개 대포 한 자로 땡크하는데 비행기 대사니까 이 상대방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즉 이게 소위 영어로 해서 암스트레이스, 무기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작은 이 사건이 이제 촉발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비무장 부대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소통도 없는데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행동을 공세적으로 보니 나도 그들을 공세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이게 지난 70년 동안 이 한반도에는 6.25 같은 전쟁이 없었지만 크고 작은 분쟁과 이 접경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크고 작은 분쟁이 2,700번 있었다고. 우리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총기 토탈 5번밖에 없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나라 군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군인이 돼서 많이 죽었습니다. 연평도에서 죽고, 천안함 때문에 죽고, 무슨 지뢰 때문에 죽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은 단 한 명의 군인이 죽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 평화로운 것이냐? 대화하자. 그리고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굴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상대방보다 강할 때 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건데요. 2020년도부터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쓰는 나라가 됐어요.
이상하죠? 북한하고 대화하자라고 하면 되게 약하게 보이는 것 같이 소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당시에 대한민국은 쓸만한 무기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건 제가 군비통제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군비를 점검하다 보니까 북한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장비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정부에서 좀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국방비를 확 급속하게 늘려서 연평균 8%씩 늘었는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2배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움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방비만 늘렸다면 이것은 되게 불안한 평화가 되는 거죠. 근데 야 북한아 이야기하자. 우리 같이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보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방비만 늘리면 안 돼요. 국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무한 보훈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훈 정책도 상당히 급속하게 바꿨고요. 그건 대통령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누가 국가에 충성하겠냐. 즉 진보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 집권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같이 3번 이상을 해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국방비는 확실히 늘리고 보훈정책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다만 저는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하고자 할 때는 확 끄집어당겨서 어디 못 도망가게 해야 돼요. 그게 2017년, 18년, 19년도에 발생됐던 일이고 대통령은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았고요. 즉 7군능선, 8군능선까지 간 건데 즉 이 안보 딜레마보다 평화 프로세스, 평화 만들기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지속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이어달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것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쉽게 얘기했던 국방력만 있으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짜 보수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적대적 관계를 전환하는 것은 대화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그리고 외교적 접근법도 매우 중요하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 편히 일상을 즐길 수 있다. 일상을 살 수 있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중간에 좀 우리가 조금 좀 갑자기 무거워지는데 그 과정에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셨던 우리 최정봉 교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박수는 제가 받으면 안 되고요.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성가셨죠. 많이 힘들고 고양시에 살다 보니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전화가 와요. 비서관님 들어오셔야 됩니다. 퇴근하기 2시간도 안 되는데 온갖 유튜브다가 나오죠. 특히 토요일날 새벽, 금요일날 막 이렇게 쏘거든요. 그러면 청와대까지 가려면 보통 가면 40분 걸리는데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일단 카카오로 택시를 불러요. 아이씨, 막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 택시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제 뭐 기사가 날 텐데요. 북한이 미사일 쏴서 대응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택시기사님들 정말 짱이에요. 그냥 지금 북한이 나쁜 놈들 하면서 그 버스 전용 차선 무시하고 쌍라이트 켜고 막 가요. 그러면 제가 사는 고양시 일산에서 청와대로 21분 만에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주로 새벽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NSC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전에 있는 사람들도 먼저 대통령 가시기 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이제 전화를 받은 날도 있었고 못 받아가지고 위태위태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 안에 아저씨한테 저는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우리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들이니까요. 거기에 못 있으면 얼마나 큰 불충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말 쪽팔리는 일이죠. 우리들끼리 죽어라 가는 겁니다. 죽어라. 예, 그때 새벽에 그 택시 타고 갈 때 그 심정이 사실은 4월 27일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잡았던 이 기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회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마음이 부족해서 뭔가를 제대로 못했다면 이건 역사에 죄를 짓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임했었고요. 최종훈 교수님은 판문점에서 무슨 회담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버스 안에서의 풍경을 책에 담으셨어요. 아무도 잠을 자지 않는다. 다 일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또 다른 숙제들이 생각나고, 우리가 지금 걸어왔던 이 길을 정말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버스 안에서 너무 녹초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왔거든요. 그런 상황을 책에도 담아 내셨던 지금 거예요. 생각하면 저 사진은요, 지금 뭐 제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한 그 사진인데요. 제 책에도 담았습니다. 예. 지금 자세히 보시면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기 조용필도 있고 윤도현도 있고 뭐 우리 장관들 다 우리 직원들 강경화 장관, 서원 저기 원장 국방장관 그렇게 있는데 저는 항상 저 끝에 보여요.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수행원 저쪽 뒤로 한 그룹의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 북한 경호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끝나고 철수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념사진 한번 찍고 화이팅! 되게 밝은 모습이죠. 근데 차를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보통 교수들 같으면 한 프로젝트가 끝났으면 야 집수리 가자.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해야지 이러는데 저는 좀 그러고 싶은데 다들 말똥말똥 있으면서 뭐하지 이제? 내일 또 뭘 준비해야 되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 다음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이제와 말씀드리면 좀 지긋하기도 했는데 9.19 정상회담을 마치고 저기 백두산에도 갔지 않습니까? 백두산에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도 매우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제 회담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저희 정작 그 폭풍의 핵심에 있었던 핵에 있었던 저희들은 이제 뭐하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라고 침묵을 유지했어요. 제 기억은 아무도 안 났어요. 아무도 줄지도 않았고요.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는 교수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방학이 있었어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단 한 번만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오늘 저 사진 보면 최종 교수도 있고 저도 있고 여기 그때 당시 있었던 분도 한 분도 오셨는데요. 저 사진을 찍을 때 세상을 닿는 기분이 어떤 것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사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도 최고의 사진 중에 한 장면입니다. 4월 27일 날 다 끝나고 나서 도보다리랑도 너무나 잘 됐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의 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찬사를 보냈던 우리 외교사의 가장 길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예, 저 두 분이 저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책에도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요. 책을 당연히 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통령님 미국을 어떻게 하면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로 나는 정말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주로 오른쪽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왼쪽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아침부터 퇴근해서도 집에 가서 꿈속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북한 한반도 이야기이지만
하루 종일 우리처럼 이 절박하게 북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북한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서로 말 하나 잘못하면 그것을 이상한 의도와 오해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죠. 여전히 북한과 우리는 말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억양과 폼새와 이 단어를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북한 말을 써요. 우리는 남한 말을 쓰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소통의 문제가 있겠어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 사람들에게 북한은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대화법부터 북한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걔네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될 거야. 라고 많이 레슨을 줬죠. 원포인트도 주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장관이 저쪽 장관에게, 안보실장이 이렇게 미국을 영박 3일로 돌아오는 길은 비행기가 좀 더 가서 착륙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지금 국제사회 신뢰를 가지고 고민했던 거를 도보다리 회담 때 북한에서 얘기했다, 김정민 회장이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도보다리 회담을 저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계속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게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뭐 새로운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 위에 전선 보이시나요? 네. 이게 고압선인데요. 고압선 밑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경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근데 저기로 지나가자고 하니까 북한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했던 말도 똑같습니다. 걔들 설득할 때 아니 이거는 이 도보다리 회담을 하면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생중계할 거다. 100개 국가 이상이 이 영상을 송출할 것이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이만한 좋은 소재거리는 없을 것이다. 꼭 해보자. 이렇게 계속 제가 설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북미회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용기를 내고자 했던 시기였고, 그 용기를 내고자 했던 그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진전을 시켰던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다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잠깐만, 그 재밌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 두 사람 두 분 얘기하는 것 좀 여기에요. 가운데 잿더리 있잖아요. 저희 신부들끼리 이 잿더리를 놔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담배 피면 어떡하지? 잿더리 없이 담배 피면 어떡하지?부터 잿더리 있으면 담배 피겠지? 하나하나 되게 정성을 들였어요. 저 잿더리는 제가 준비한 건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3,000원짜리입니다. 사진을 찍히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스캔돼가지고 이게 얼마짜리냐, 너무 고급스러운 간단한 거 아니냐, 뭐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가장 소박한 거고요. 저 의자도 가장 싼 거, 동네 철물점에 가가지고 가장 싼 거 구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뒷말이 안 나오기 위해서. 그 잿더리 얘기 나오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저 잿더리는 일부러라도 설치를 의전에서는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건 배려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가 아주 끼견자거든요. 그 끼견자에게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잿더리 하나 갖다 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놔야 된다고 해서 놓은 거고, 그 또 하나 사례는 이제 지금은 남과 북이 시간이 같습니다. 이제 4월 27일 전까지만 해도 30분의 차이가 났어요. 그때 저희들이 4월 27일 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 대기실에 시계를 2개를 놨습니다. 평양 시간하고 서울 시간하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북한이 먼저 바꿔가지고 시간이 달라졌으니 우리를 저렇게까지 배려하고 우리를 존중하니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남과 북이 다시 시간이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작은 존중, 이 자그만 하나가 모여가지고 4월 27일 날 그 감동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잿더리 문제 얘기가 나와서. 용기는 큰 지도자가 가질 수 있게 우리 같은 비서관들이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상하죠. 뭐 정치학 박사인 척, 홍보 전문가, 정무 전문가인 윤재관 비서관 등등이 모여서 잿더리를 놔야 돼 말아야 돼. 되게 허참게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결론은 노는 걸로 했어요. 배려고 정성. 이게 되게 중요한 외교적 시그널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피냈나요? 안 폈어요. 저 잿더리를 예. 피해서 안 했어요. 안 폈고요. 그리고 만찬장에서도 제대로 놨는데 안 폈고요. 화장실 가서 폈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님에 대한 우리 대통령 앞에서 존중을 피지 한 않았어요. 거예요. 그게 예의를 한 거죠. 예. 네, 재밌네요. 재밌으시죠? 네. 예, 그 작은 하나가 큰 결과의 차이를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도 큰 교훈을 줬던 상황이고요. 4월 27일 날 저로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도보다리도 있지만 냉면입니다. 냉면. 4월 저는 평화를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라고 저한테 누군가 문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평화는 냉면인 것 같아요. 지금 그날 저녁에 있었던 만찬에 냉면이 올라왔습니다. 그 냉면은 북한에서 옥류관 냉면이 왔는데 북한 그 판문점의 북한 지역에서 면을 뽑아가지고 다 준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평화의 집에 3층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면이 쫄깃쫄깃한 시간을 딱 5분 만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여행 연습도 하고 해서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냉면 가지고 5분 만에 올리려고 우리가 그런 여행 연습을 해야 되나. 근데 여행 연습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게. 왜냐면 군사분계선 앞에서 우리가 극한의 대립을 하고 총이 왔다 갔다 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상황에서 사람과 냉면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다. 총알이 아니고 냉면이 오고 가는 것이 정말 평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밤에 냉면이 올리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냉면이다. 그리고 4월 27일 날 4월 27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북한하면 생각한다는 게 그 당시는 뭐였냐면 미사일과 제재였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좀 뛰어나는 것. 근데 4월 27일 끝나고 나니까 전국에 냉면집이 전부 다 문정성시가 된 거예요. 모두가 냉면을 먹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영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냉면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청관님 평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을 평화의 힘이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힘을 통한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 평화 같은 이 평화는 그 자체로 자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화 자체가 매우 중요한 힘의 원동력이 돼서 전쟁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평화는 우리 아들, 딸이죠. 왜냐하면 너무 미안해요. 5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을 다시 만나서 가르치니 제가 예전에 배웠던 북한이 미사일을 쐈네, 왜 쐈네, 미국이 어쩌고 저러네, 중국이 이러네 다 그걸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요. 근데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우리보다 소위 못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가르치냐면요, 싱가포르하고 어떻게 협력하지? 어떻게 필리핀하고 교류하지? 한번 갔다 와, 교환학생으로. 거의 이렇게 돼요. 유럽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아니, 독일하고 불란서는 진짜 서로 자강국들이 싸웠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국경은 다 당연히 오픈되어 있고요. 교류해요. 덴마크하고 스웨덴은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 최고 명문대학인 코펜하겐 대학교에 가면 거기 본부 중앙 건물에 이따만한 대포알이 있는데 스웨덴 해군이 코펜하겐을 폭격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쏘은 대포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전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는 여전히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스웨덴하고 덴마크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너무 평화롭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단어에 없어요. 코펜하겐 공항에
그 60% 정도의 종사자들이 다 스웨덴 사람. 세금이 다 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덴마크에서 잡을 못 잡으면 어때요? 직장을 스웨덴 가서 잡으면 되지. 노르웨이 가서 잡으면 되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계속 70년을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 포함되는데 이 한반도 남쪽에서 지금 지지북구 싸우면서 다 북한 때문이라는 원한을 가지고 하고 그 원한은 정치인들이 그걸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은 아니야 평화야. 그리고 과정이야. 그리고 이것을 이어달리기를 제발해줘. 비록 우리가 정상에는 못 올랐지만 우리가 7부 능선까지 올라갔었잖아. 그럼 우리한테 7부 능선을 어떻게 올라가면 되는지 왜 7부 능선까지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정상에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서로 협의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짜 평화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좀 너무 아프죠. 그럼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한테 책임을 지니까 잼버리 대회를 그렇게 할 정도의 나라 정말로 평창 올림픽을 그 준비 과정 보니까 정말 황당하죠. 평창 올림픽 저 메인 스테디움에 저 자리가요 황태 덕장이 있었던 자리예요. 얼마나 추웠다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게 메인 그 VIP석인데 저 좌석 배치는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IOC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대통령님하고 여사님 오른편에는 미국 펜스 부통령 대회 왼쪽에는 북한 대표단을 놔서 좀 이렇게 평화 프로세스에 승진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좀 우리 중요한 손님이니 홀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대통령 부부 뒤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더 그림이 잘 나왔던 거죠. 너무 추웠어. 저 그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 이제 의전팀은 각국의 대표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협의해서 저게 앉는 거를 서로 간에 협의를 끝내고 원만하게 저게 앉혀야 되잖아요. 제가 인천에서 KTX를 타고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 김희정 부부장이 타는 열차 바로 옆칸에서 당시에 의전 담당자하고 저하고 1시간 40분 동안 십량회를 했습니다. 왜 대통령 옆에 펜스 부통령은 국가서열 3위인데 우리는 김영남 위원장은 국가서열 1위가 왜 대통령 옆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 못 앉느냐를 가지고 1시간 40분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1시간 30분을 저를 시체발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압박을 하더라고요. 죽어도 안 된다고. 단단을 못 갔죠.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기서 만약에 틀어지면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평화올림픽을 만드는 것이 어그러지는 문제여서 그때 제가 얼마나 쫄깃쫄깃했는지를 제 책에 써서 했습니다. 혹시 그 여유가 되시면 제 책도 한 번씩 마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 책에 저 사진을 보면서 더욱더 생각나는 것은 저기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했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말 유리알처럼 조심조심 다루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었다.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하게 국제대회를 치렀던 나라예요. 잼버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때문이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근데 권한은 이제 끝났고 책임만 지라고 하니 답답한데. 7년차인데 8년차로 되려고 하겠습니다. 네. 잼버리 얘기만 나오시면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그냥 시체말로 환장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4.27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아까 간단히 얘기하셨습니다만 5월 26일 날 남북정상이 북측 지역에서 깜짝 미팅을 하죠.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열리는 게 아주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깜짝 만난 게 아니고 그게 제1차 북미회담 처음으로 열렸던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그런 회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 상황의 의미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5월 25일 날 오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격이 없게 좀 만나고 싶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정상회담이잖아요. 정상이 우리도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야 내일 좀 만나자 그러면 자기 약속이 있고 일정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한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 저와 같이 내용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심란해지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의전 차원에서는, 경호 차원에서는 어떻게 가십니까? 가서 좀 점검드려야 되고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고 군대에다도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실무들이 결론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하러 가셨겠죠. 대통령이 이만저만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6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이 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 상의할 점을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급히 만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전과 경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책에 나오진 않는 건데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니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다. 오죽급했으면 그렇겠습니다. 그냥 한 큐에 정리해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해요? 신부들은 차라리 가셔도 문제 안 가셔도 문제.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하고 근데 그때요 청와대는 완전히 극소수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홍보수석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와대가 모세의 금처럼 난 거죠. 알았던 사람이가 못 알았던 실세와 쩌리. 아는 사람은 핵심, 못 아는 사람은 비핵심. 서로 눈 밝히고 넌 알았어? 막 서로 그러고. 근데 이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대통령이 약간 훈계성으로 말씀하셨대요. 아니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좀 나쁜 메시지를 하니까 그때 막 북한식 여러 욕이 있잖아요. 삶은 대가리다. 그런 식으로 막 메시지를 냈어요. 제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당시 오고 갔던 대화의 핵심은 북미 정상회담을 할 의지가 있고 그것을 미국에 전달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을 쐈던 상대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미국에다 얘기해줘. 우리 만날 수 있어. 주선 좀 해줘. 이거는 엄청난 신뢰와 그 다음에 의지,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많이 의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도 신부선으로 또 연락을 했지. 야, 김정은 위원장 이랬대 저랬대. 얘같이 만나야 돼. 그리고 미국도 자체 평가를 했겠죠. 자신들의 평가에 의해서 오케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9월 19일, 9월 18일 날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갔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했었던 이유는 대통령님께서 저의 의지를 미국에 전달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공개 발언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 말씀. 이게 그 확실하고 이게 제 말씀이 진보 보수 떠나서요. 그렇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북한과 혹은 적성국가 만들어야 됩니다. 즉 나에게 총을 쏘는 혹은 미사일을 쏘는 상대방과 소통 채널을 갖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저에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평화가 기반이 되어야 돼요. 국제 투자자들이 아니 여기다가 아무리 한국이 문화가 뛰어나고 기술이 훌륭하고 국민성이 좋다 하더라도 전쟁이 날 거니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 두 사람 만날 때도 참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취소된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성사시킨 장관님은 문재인 대통령. 예, 그리고 나서 저렇게 회담이 끝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전용기를 타고 갈 때 전용기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했어요. 나 잘했지. 진짜로 저는 그 통합 해석을 하니까요. 김정은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 He was happy. I am happy. 그러니까 we become friends.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 얘랑은 이제 일할 만해.
근데 당신이 많이 도와줘서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국무부 장관, 외교장관이죠 미국에 우리나라로 보내요. 그래서 직접 브리핑을 우리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했다고. 그럼 일본이 난리예요. 아니 보통 미국은 도쿄를 먼저 들렀다 서울을 가야 되는데 왜 서울 먼저 가? 그러니까 미국이 야 우리 시간 없어. 네가 서울로 들어와. 그때 고노 일본 외상이 서울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정도니까 이게 기본적이고요. 억제라고 하는 말을 요새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확장 억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는 보편적인 말이 아니에요. 가장 국제정치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치와 용어는요, 평화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 고맙다. 이제 당신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지? 문재인 대통령이 나보고 노벨 평화상. 우리 같이 받읍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답이 무엇인지 아니까 노벨상은 당신이 가지시오. 평화는 우리가 가지오.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다시 들어도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을 평화롭게 지냈죠. 근데 그 일상이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더 소중하고 우리의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게 이제 평양에서의 9.19 군사 합의가 있었고 평양 정상회담이 있었고 백수장 같이 함께 가셨죠. 9.19 군사 합의 당시에 이 양국의 그 이전으로 가주시죠. 그 서명하고 계신 두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남과 북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수뇌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국방장관. 예, 이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시죠. 보통 그 양측이 국방 관련된 해서 합의를 하더라도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군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저쪽 군은 오죽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서 있는 최고 지도자의 위임하에 인석하에 군 이제 합의했으니 잘 지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게끔 저희가 또 이 정성을 들여 이 모양새를 만들었고 이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나가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요. 대결의 최전선에 가 있는 게 군대 아닙니까? 그 군대의 최고의 수장, 국방부 장관, 두 국방부 장관이 이제 상호 촛불을 겨누지 않겠다. 접경지역에서 촛불을 겨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사인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같은 민간인이 평화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군이 평화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전쟁의 위축벌의 상황에서 실제로 그것을 이행할 그러한 주체들이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합의였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 우리의 인명피해, 우리 젊은 아이들의 인명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남북 군사합의의 핵심은 사실 한반도의 전쟁은 계획적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가능성.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우발적으로 총기 사고가 난다. 그러다 이제 확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지금 색깔 쳐져 있는 곳에서는 비행기를 날리지 말고 훈련을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거기 들어갈 때는 좀 상호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군비 통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외교정치의 기본은 외부의 위협을 통제하고 내부의 역량을 키우고 주변국과 협력 외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한 거고요. 대부분 이해이 있어요. 지금도 유효해요. 물론 여기저기 위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북한과 우리가 안전벨트를 메고 하자는 거죠. 요거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화살머리 고지라고 해서요. 철원에 있는 이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에 도로를 내는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해 발교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남측과 북측이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군의 별 2개의 장군이고 왼쪽은 우리를 치면은 대령급인데요. 서로 악수를 하는 건데 보시면 악수하는 것도 좀 의미 있지만 보셔야 될 그 뒤에 있는 북한군 병사들입니다. 총구를 내려놨어요. 총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고 총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내려놔요. 적대의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되게 좋아요. 근데 뭐 지금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팜플렛을 만드는데요. 제가 최정문 차관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9.19 군사합의 설계자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을 오셔가지고 그것도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감동받았어요. 저예요. 여기 저 때는 얼굴이 부어가지고 지금 그때 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얼굴이 띵띵 붓고요. 다들 그랬죠. 사진이든 안 돼요. 28년도였으니까요. 9.19 군사합의 남과 북이 최초로 군사적으로 상호 불가침 합의를 한 건데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무 총괄을 맡으시면서 마지막 합의까지 이끌어내신 이 장본인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이분에게 제가 수고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거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학교 선생으로 정부 체계에 들어가서 군인들과 일해보고 외교관들과 일해보고 혹은 또 우리 정치계 출신과 일해봤잖아요. 혼자 잘해서는 되는 게 없어요. 팀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룹 워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회담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것이 경제 영역이든 군사 영역이든 외교 영역이든 혼자 옛날처럼 백마 타고 나가서 칼싸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정 운영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윤재관 비서관 같은 분들이 많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서관한테도. 왜냐면 제가 차관일 때 약간 이 곁다리로 얘기를 드리지만 차관일 때 국무회의를 하거나 차관회의를 해요. 차관회의 할 때는 우리 때 뭐냐면 국정홍보 회의도 같이 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국정홍보 비서관이었던 윤재관 당시 비서관이 와서 전 부처의 차관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번 주는 홍보를 해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해요. 우리 차관들은 그걸 적어야 돼요. 비서관이. 그리고 물론 자료도 있지만, 즉 윤 비서관이 국정홍보 비서관이었을 때는 어떤 정보보다 국정홍보가 상당히 잘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즉 윤 비서관의 능력 중에 탁월한 것이 여러 부처와 코디네이트가 돼서 이렇게 여러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데이트가 좀 나지 않으세요? 좀 짝을 치는 것 같은 거? 없는 걸로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사실을 얘기할 뿐입니다. 네. 그래도 좋습니다. 아이고. 짜고 치는 모습도 너무 멋이.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참 얼굴이 많이 상한데요, 저도. 근데 책에도 써있거든요. 대통령님이 새벽 2시에 부르셨어요. 군사합의서 가져와 보세요. 물론 잠을 못 자죠. 근데 이제 9.19 합의를 마치고 평양 능라도 경주에서 연설하시는데 썬다지였다는 거. 그때 우리도 같이 들은 적이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치인은 결국 대통령은 결국 무엇이 남는지 아십니까? 연설과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부사하고 형용사를 안 써요. 담백하게 명사가 혹은 동사가 자기의 의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평양에서 하셨던 9.19 능라도 연설의 첫 마디가 뭐냐면 평양 시민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정말 반갑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할까, 정말로 할까, 진짜로 할까, 그냥 반갑습니다로 할까, 그거를 썼다 지었다 했다고 봐요. 근데 책에도 써있지만 대통령이 무엇을 고쳤는지는 제가 모르죠. 그거는 대통령의 결단의 순간, 대통령의 시간이니까. 지금 대통령은 얼마나 자기의 시간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국가 정상이 쓰는 단어에 단어는 품격이 있어야죠. 이게 이제 국격하고 연결되는 건데 지금은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생각할 수 없고 천박하게 그지없어서 볼 때마다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어디 이상한 데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청와대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여러분도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품격을 다시 한번 좀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러기 위한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 두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2019년 3월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는 하노이 노딜 참혹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외교상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우리가 좀 뛰어넘으려고 했던 불신의 강, 그 불신의 강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닥쳤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다 잊어버리시고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 한계에 있었을 때도 우리는 부단히 백조처럼 물밑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 잠깐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8일 날 오후에 이제 하노이 상황이 우리보다 1시간이 느려요. 1시간이 빠르죠. 1시간 차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점심 먹고 해야 할 시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훅 나와요. 그 전날까지는 분위기 좋고 우리가 보고받고 우리 정부 체계에 가면 회담이 잘 될 것 같았고 그 전에도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보세요. 저 그림을 보더라도요. 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 특히 북측은요.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기차를 66시간 타고 갔어요. 네, 기차 타고 갔죠. 근데 그것도 뭐 되게 힘든 일이지만 평양을 떠난 거잖아요. 기차를 타고. 평양에는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만 남겨놓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북한에도 강성파가 있으니 아니 우리 위원장이 우리 조선의 보검인 핵을 포기하러 간댄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죠. 알다시피. 그만큼 김정은은 자기 체제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죠. 덜컹덜컹 66시간을 타고 갔죠. 그때 뭐냐면 영변 핵시설, 그러니까 핵시설 단지,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데 세 가지가 필요해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거나 플루토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트리티움, 삼중수소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영변은 이거를 다 세 가지를 생산을 해요. 영변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여의도에 2개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298동의 건물이 있고요. 3,000명의 북한 핵과학자, 핵공학자들이 근무를 해요. 근데 그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평양에서 내놓겠다고 한 거예요. 북한. 아니 미국한테. 그걸 평양 정상 합의문에도 다 봤어요. 5조에다가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주면 영변을 포기하겠다, 폐기하겠다라고 한 거죠. 미국한테 그걸 이제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그 사전에 이제 실무 회담이 많았었죠. 근데 미국이 갑자기 다 내놓으려는 거예요. 미사일도 내라. 그 다음에 화학무기도 내라. 생화학무기도 내라. 그리고 여기저기 니네들이 숨겨놓은 거 다 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갑자기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어책을 내놓으라고 하니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이제 상호 대화했던 내용과 다르거든요. 미국이 우리가 설득한 것에 따라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차근차근 하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여의도 넓이보다 2배인 여러 민감한 시설을 그거를 소위 폐기시키려면요. 그야말로 뽀개버리려면요. 얼마만의 시간이 걸려요. 제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근무하는데 연세대학교 캠퍼스의 건물이 한 100동도 안 될 거예요. 화학과 생물학과를 정말 폐기하려면 거기 화학약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들어와서 뽀개 영변 그 사이에 우리는 너희들이 해놨던 제재 3개에서 5개만 풀어줘. 3개에서 5개가 뭐냐면 우리 수산물 수출하게 해줘.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좀 한도를 높여줘. 그리고 노동자들 좀 우리 해외에 가서 일할 수 있게 즉 우리 민간 삶의 영역에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좀 풀어줘요. 미국은 안 돼요. 그냥 떠난 거예요. 제 책에는 어떻게 이거를 하냐면 왜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냐면 2가지입니다. 하나, 노딜이 되기를 바랬던 방화범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니오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한국의 아주 극우 보수자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코헌 청문회라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다 기소가 되는데 자기 집사 변호사가 트럼프가 어디에 돈으로 해서 여성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네 나라 대통령이 북한하고 비핵화 회담하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그 청문회를 같은 시간에 열어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회담을 하러 간 미국 대통령을 뒤에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김정은한테도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저 2사람이 저 공간에 있으려면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은 66시간에 걸쳐서 열차를 타고 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고생했어요. 워싱턴 DC에서 하노이까지요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물론 저녁이니까 편하게 왔겠죠. 근데 18시간 비행기 타는 거 어렵잖아요. 저 양반도 일은 너무 노인인데.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지만, 그래서 제3국에 북한 지도자와 미국 지도자가 한 공간에 있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야, 정은아, 일로 와. 내가 도날드인데, 앉아서 좀 더 얘기해보자. 이거는 저거 계속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요금을 하고, 내일 한 번 더 만나자. 그 사이에 실무들이 회담을 해서, 대통령님, 위원장님 요 정도에서 맞추겠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떠나버리고. 그럼 하노이 회담이 결론적으로 왜 나가니까 미국 대통령이 먼저 떠납니다. 물론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는 속이 터지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받아냈던 명령인데 그거를 했으면 이를테면 19년 2월 28일 날 그게 합의가 되었다면 지금 영변의 불도저 포프레이트를 뽀개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 미국 사람들 한 600명 정도가 북한에 상주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 먹여야 되죠. 씻겨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물자들이 이 남한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제재는 당연히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 좋아지겠죠. 우리는 이미 임기가 끝났으니 이것이 보수정부 윤석열 정부의 공이 되면 되는 거죠. 이어달리기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없어지는 거고 그냥 속 터지죠. 그때 대통령님은 그 다음날이 3월 1일이니까 3일절 연설문을 쓰셔야 됐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대통령의 시간인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상 당시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 좋은 게 있었는데 오해 이렇게 해서 나가리가 나니까 일단 현타가 오는 거죠. 초수님, 예. 죄송한데요. 나가리라는 말은 일본 말입니다. 사용치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본 분들한테 예. 잠깐이나 쓰셨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썼어요. 그래도 이 회담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로 원하는지 알고 무엇을 서로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하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제 신한반도 체제가 곧 열립니다. 물론 속은 타죠. 다들 속이 타죠. 그래서 메시지 바꾸고 해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하는 길에 아유 우리 사나이들 어떡합니까? 소주 한잔하고 들어가지고 김치찌개나 소주 한잔하고 막 열불이 나죠. 우리가 협상했다면 달랐어요. 라는 생각이 들죠. 조금만 더 열심히 우리가 미국을, 북한을 못 도망가게 했으면 좋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좀 어려웠어요. 그 이후로 미국을, 북한을 좀 데려오려고 했는데 한 번 엉클어진 거는 좀 풀기 어려웠고요. 이게 2019년 2월 말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3월부터 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님은 계속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고 메시지를 내셨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하노이 이상을 풀어내지 못했던 이유는 20년 2월부터 코로나 국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은요, 사실 5년이 60개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수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인수위가 없었던 것, 왜냐면 당선이 되면 인수위 때부터 실상 정권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거 없었어요. 윤 비서관이나 저나 청와대 초기에 들어가 봤더니 옛날 그 박근혜 정부 행정관들이 아직도 근무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수를 놓치면 58개월이 되는 거죠. 58개월 중에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서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인수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못해요. 그럼 이 2달 동안 56개월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었으면 실제로 우리가 뭘 만들어 수 있는 시간은 3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3년 동안 이 정도 진도를 뺐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과 김정은은 계속 친서를 변하면서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북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열불이 나죠. 왜냐하면 가장 안 좋았던 일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책을 썼는데 제가 육등자가 나와요. 눈물도 나죠. 왜냐하면 그게 갑자기 뻥 터진 게 아니라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밤새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드릴을 하고 받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기 빼낸 거, 이게 북한을 시키는. 김여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윤재관 비서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창올림픽에 와서 우리하고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 본인도 많은 고초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케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죠. 막 우리 대통령한테 오지랖을 떤다고 막 메시지를 내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음을 비비다 보니까 막 환장하죠. 그만큼 많은 압박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괘씸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간적 신뢰와 선의에 기댔다기보다는 그들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폈다는 것이 가짜 평화가 아니라요. 진짜 평화. 어떻게 평화의 반대말이 가짜 평화입니까?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여정이 됐든 김정은이 됐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 부분은 좀 마음이 많이 그러네요. 네, 저도 뭐 그때 당시에 누리베리였는데요. 기자들에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역할을 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역할이 기자들한테 그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알려야 되는데 제가 또 뭐 옛날에 뭔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정반대의 일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알리고 그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때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그런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연변 핵시설이 만약에 합의가 돼서 하노이가 노딜이 아니었다면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졌을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물자가 갔을 것이고 사람이 갔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윤기로운 상황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요? 국민에게 좋죠. 국민에게 좋은 일이죠. 그게 보수에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길이 왜 소중하냐면 누구도 갈라치게 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게 많은 평화와 일상의 평화로움을 계속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보수건 진보건 그 평가에 있어서 박하게 하는 그 자체는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연설이 될 것 같으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 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정부 5년 동안 했던 것이 평화 쇼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쇼를 했고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쇼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쇼가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줍니까? 이를테면 결정적 장면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윤비서관이 연출하셨던 도보다리. 두 번째는 대통령의 그 번개팀. 그다음에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20만 평양 시민들과 하는 연습. 제가 그 대통령 뒤에 이렇게 주석단 뒤에 앉았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과 대통령 앞에 있었던 그 평양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중.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닐 거잖아요. 당성이 높고 하여튼 보안 쪽으로도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더니 막 만세 20만이 들어오면 진짜 귀가 멍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을 소개해요. 연수랑 여러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연수를 평양 시민여러분 처음으로 반갑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20만의 사람들이 만사가 갑자기 조용하면 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갑자기 내가 진궁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제가 이렇게 저는 그 당시 합작 모드가 된 거죠. 화면에는 대통령 얼굴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울어요. 눈물이 벌써 왜냐하면 연설 내용이 제가 그 연설을 이제 해제를 해드렸거든요. 최근에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의 핵 위협과 핵무 위협, 전쟁 없는 미래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당시 그때 9.19 정상회담이 있었고 어떤 합의를 했고 왜냐면 우리 언론이 실시간으로 준비했잖아요. 평양 언론은 그걸 못 받았죠. 그 다음날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니네 지도자하고 내가 이것은 지난번 판문점을 만났던 것을 서로 약속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번에 평양에 와보니 너희들 너무 발전했다. 근데 너희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그 불굴의 의지와 용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평양 북한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의 행위시죠. 그것에서 우리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전화할 때 그분 얼굴이 생각나는데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뭐 보수들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행복을 만들었고 뭐 그랬던 시기에 북한을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건 외교적으로 아주 고차원적 힘이거든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와 그 시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실패했느냐? 절대 아니죠. 중단이 되었던 거죠. 멈춰진 것이죠. 왜 5년간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그 사실을 비판을 합니까? 이루지 못했다면 그 다음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보수는 패턴이 여러분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기억나? 이 노태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긴 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을 했고요. 중국하고 수교를 맺었고요. 소련하고 수교를 맺었고요. 북한과 협상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고요. 그리고 남북한 불가침 서약, 즉 기본합의서를 만들었어요. 보수 대통령, 북한이랑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이어달리기로 했으면 되는데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5년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달리게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달리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14 합의를 만들어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박근혜 대통령이 차버렸어요. 그때 이상했죠. 통일 대박론이라고 했다. 기억나시죠? 아니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야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뭐 통일을 하는데 뭐 저놈들 막 무너질 거라고 막 욕하면서 결혼하죠. 이상하죠. 그거를 이어달리게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어달리기를 안 하고 우리를 가짜라고 그러고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앞으로 대화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국제사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만히 있죠. 저는 외교 현장에 그 생리를 하는데요. 제재, 억제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 하고 싶은가 보다 해요. 평화를 얘기하면 100% 지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3분만 좀 서 있게 해달라고 했던 여러 정상들이 있었어요. 사진 좀 찍어달라고, 찍게 해달라고. 근데 정상을 어떻게 3분만 만나요? 유럽의 어떤 정상, 아프리카의 어떤 정상, 중동의 아세안의 어떤 정상. 왜냐면 그 당시에는 피스메이커예요.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우리 대통령 했던 얘기 기억나요? 아니, 어떻게 그 터프가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이렇게 붙여서 대화를 시키냐고. 자기는 트럼프는 아예 상종하고 싶다고. 그렇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실패했냐? 그러면 저는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제발 성공하시라. 역설적으로 외교안보에는 여와야가 없다고 하니 제발 좀 성공하시라.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이해달리게 하게끔 만들어주라. 다시 지금은 리세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5년밖에 임기가 없죠. 미치고 한장한 거죠. 네. 시간이 벌써 시작한 지가 1시간 40분이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집중을 보이는 이거 경이로운 일인 것 같은데요. 다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다시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오늘 이 현장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현안 문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갑자기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이 난데없이 지금 끼어들고 있는 상황, 그 상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의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대결 구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이 일본에 관광 많이 가시잖아요.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많이 와야 돼요. 제 말씀 뭐냐면 보통의 시민들의 관계는 너무 서로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는 일본 이자카야에 가서 술 먹는다고 욕하지 않잖아요. 일본 수영장 본다고 저 친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성숙해졌어요. 일본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음식 좋아하고 K컬처 좋아하고 서로 상호 간에는 정말 코스모폴리탄이에요. 정말 이 국가를 초월할 때도 서로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단 과거 문제를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막 괴롭히면 안 돼요. 즉 과거 문제는 하나의 바스켓에 담아서 이것은 일본 당국자와 우리 당국자가 계속 협상해야 돼요. 그러나 이 경제교류, 그다음에 문화교류 이런 것들을 혼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투트랙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일본이 이 두 개를 섞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했던 강제징용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이에요. 일제시대 때 인권을 침해받았던 우리 여성분들, 노동자분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을 받고자 민사소송을 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당시 전범기업들 사과하고 배상하는. 근데 일본이 1965년도에 이 외교를 정상에서 쓰기 때문에 종결된 거다. 그래서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민주주의국가예요.
소멸되는 거 아니거든요. 국제법적으로도요. 아니 이게 나치가 저질렀던 만행은 지금도 처단하거든요. 새로운 판례를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하고 법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삼권분립 체제를 우습게 하는 행정부가 얘기를 하면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그 삼권분립과 법치와 그리고 우리 피해자분들의 존엄을 지키는 가운데 일본을 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요, 그거는 다 없어버리고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다음에 강제징용범 어르신들을 도움만 받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괴롭죠. 제가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 끝나고 학교로 돌아와서 잠 못 이루는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징용범 문제 때문에 제가 워낙 이게 화가 나는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일본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협력이니 이 3자 대의라고 3자 변제 이거는요. 제가 일본하고 교섭했을 때 일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치고 하잖아요. 이런 와중에 한미일이 만나서 한미일 협의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제가 또 두 번째 전제를 달 것은 한미일이 여러 가지로 협력해야 돼요. 그거는 팩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주도할 때 그 협력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펼쳐나갈 때 일본이 방해하지 못하게 우리가 일본을 꽉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없이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얘기해보면 옛날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미국과 일본이 만나면 우리가 대가리 들고 대가리는 밀어라 말이죠. 머리 들고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끌고 와야 돼요. 2019년 뉴욕인가요? 20년 뉴욕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베 당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 하는데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통령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보다 북한하고 협력에 더 관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미일 군사 훈련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베 쳐다보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미는 동맹입니다. 한일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군사훈련하는 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동맹이 아닌 일본과 우리 수역에서 군사훈련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가 어렵고 미국한테도 안 좋습니다. 맞는 얘기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I understand. 아니 일본과 협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만들면 우리의 이익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걸 열어준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좀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 우리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우리한테 그 반도체. 요새 공군방 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공군방을 제일 먼저 교란시키는 게 누군데요? 이걸 그러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게 경기도 우리 살고 있는 우리한테 되게 밀접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수원, 평택 이런 데 우리 하이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죠? 우리 그 SKL 있고 막 그런데 하이테크 있고 거기다 우리가 인천도 있고 다 우리가 그 소부장하면서 그걸 살려놓은 거. 그걸 교란시키는데 요번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한일 관계를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건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저게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대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분 정도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너무 완벽했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난 7월 17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경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나 테러 지원국 지정이나 중한미군 철수 같은 그런 것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 즉 이제 그 책에 쓰셨던 그런 거를 더 이상 약속 어음으로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의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더 이상 주방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맛집 리뷰였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그 대한민국 국호를 쓴 건 우리 되게 조롱한 거예요. 그냥 조롱한 거예요, 조롱. 그러니까 남처럼 대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공식 용어는 남측, 북측, 남조선, 북조선, 우리는 북측이라고 하고요. 걔네들 우리한테 남측이라고 해요. 얼굴 받고. 우리는 그들을 국호를 안 부르죠. 그들도 우리 국호를 안 부르는 것이. 아직 특이하게 의전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받았다고 하는 의전 행사는 쓰지만 평상 이렇게 담화를 할 때는 안 씁니다. 우리를 조롱한 건데 더 이상 남으로 돼야겠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그 전에 냈던 메시지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정말 I hate you. 그런데 이거 끈을 놓으면 안 되죠. 그냥 김여정 부부장이 이것저것 안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그게 안 한 그 의제에 대해서 협상 안 하겠는지 확인해봐야죠. 어디가 안 할 거야? 그럼 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요 근본적으로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가 먼저 대화를 하자고 해야 되느냐.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특히 보수 쪽에서 아니 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죠. 왜냐면요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북한보다 우리가 더 피해를 봤습니다. 저는 북한과 우리의 무슨 비대칭, 무슨 불균형 이런 용어를 쓰지만요. 저는 그거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너무 긴장 관계돼서 우발적으로 서로 포탄이 날라갔는데요. 우리가 받는 경제적 타격이고 시장 불안과 시장 이 심리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더 타격할 것입니다. 매년 이제 곧 가을이 올 거 아닙니까? 매년 가을이 되면 국제신용평가사가 대한민국을 싹싹 뒤진다는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 하겠죠? 북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북한에 누가 얼마 전에 담화를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신용평가를 해요. S&P든지 뭐 이런 데서요. 그런 것이 그러면 우리 크레딧 레이팅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고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 경제 아니에요. 좀 이런 것들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대화를 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평화는 우리 실리거든요. 그래서 평화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리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는 와이프한테 특별히 교수님 사인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는데 오늘 제가 정말 행복한 결혼이십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제가 다 완독을 하고 예. 적극적인 평화에 대해서 조금 무겁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가벼운 질문으로 제가 하나를 드리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양산 사전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받아들이면 어쨌거나 그 계획은 교수님이 배석하는 자리에서 전화통화로 대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적인 관점에서 저희들한테 예, 그리고 제가 팩트 체크드려요. 그거 다 공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절을 방문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울에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이 찾으니 그 예전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과 미국 현직 대통령의 회담 일정에 방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바이든과 문재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지금 현 정부에게 100% 공유합니다. 그래서
외교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제 회담 일정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 통화로 마무리. 우리는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막 통화라도 해야지 막 이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현직일 때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겠다고 한 거예요. 대선 전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5월 21일 날 서울에 올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와도 돼. 그때쯤이면 니네가 현직 정부가 아닐 텐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제가 직접 제가 뭐 미국한테 뭐라고 했냐면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그때 누가 대통령이 됐든 당신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지고 윤석열 정부에 토스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받았던 전가는 뭐냐면 그러면 그때 바이든 대통령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다. 문재인 그때쯤 되면 전 대통령이 되실 분을 만나뵙고 싶다고. 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얘기인데 20년, 작년이 22년이에요. 예, 이제 23년밖에 안 된 거죠. 21년 5월 21일 날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백악관에 있었어요. 그게 코로나 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백악관에서 회담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마스크 벗고 외국 정상과 했던 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회담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바이오 협력도 하겠다, 배터리 협력도 하겠다. 그 합의문이 한 30페이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측이 뭐냐면 싱글 베스트 서밋, 최고의 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뭐 일화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문 대통령께서 직접 공개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워낙 임프레션이 인상이 강하셨는지 매번 우리나라를 얘기했고 문 대통령을 찾아뵙겠다. 우리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우리가 찾아오겠다. 결국 통화를 했어요. 통화는 매우 뭐 짧게 됐죠. 10분, 15분 정도 했고요. 양산에 무슨 보안라인이라는 게 없어요. 민간인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통화했고요. 핸드폰 스피커 켜놓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통화를 아름답게 진행했어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님은 여러 나라의 정상들로부터 이런저런 안부 인사를 받으시고요. 그렇죠. 네,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예. 예. 저쪽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하셨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어요. 봤어요. 새벽에 그 영도 보시지도 보고 나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펜하이머 그 과학자가 자기 손에 피를 묻혔다고 그러면서 인류를 아주 절멸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든 그 죄책감을 표현한 영화인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이 핵무기란 게 저주받은 무기, 사용할 수 없는 무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핵무기를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과감히 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재래식 무기만 남았을 때 오히려 재래식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할 수 있지 않는가. 차라리 핵무기가 있으면요. 무서워서 서로 전쟁을 못 해버리는 그래서 힘의 균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쉽게 증명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무기 때문에 전쟁이 나거나 무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거나 역설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인가라고 하면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핵이 제일 많은 나라였었어야 했는데 소련이 망하면서 우크라이나 핵이 많았어요. 그러다 우크라이나가 포기했어요. 두 번째는 왜 전쟁이 났지? 푸틴이 미친놈이라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야 되니까
저는요 이 전쟁이 왜 났냐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우크라이나 외교의 실패입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계속 레드라인을 만들어놨거든요. 너 제발 나토에 가입하지 마. 나는 그러면 너에게 무력을 사용할지 모르겠다.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젤렌스키는 그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번 해봐. 저는 이게 뭐냐면 푸틴은 정말 침범을 했었으면 안 됐었어요. 그건 도덕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외교가 무너지면 전쟁이 납니다. 외교가 실패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교가 실패하면요 단순히 국익이 국격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전히 외교의 초점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쟤네들의 핵무기가 있어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쟤네들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게 해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비서관님. 예. 그냥 간단하게 지금 네. 현재 비서관이시라면 혹시 네. 날리면 바이든 했을 때 날리면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이든으로 언론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걸 아는. 예, 지금 현재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이나 네, 바이든에 바이든이나 대해서 그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자체가 없었겠죠. 예, 그런 일을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는 일만큼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아예 안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들 저한테도 충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너 평화 얘기하지 마라. 그 표도 안 된다. 사람들 관심도 없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 뭐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도 어렵다 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뒷공리 빼면서 그런 정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정치인 그런 한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면승부에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평화가 곧 국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곧 우리의 국익입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결론은 평화가 우리를 먹여 살려줄 것이다. 이걸 꼭 하나 붙잡고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집중력으로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시 등반에 우리가 다시 갈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무리하고요. 저기 저 뒤편에 있는 곳에서 기념 촬영하고 그리고 최정 교수님께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서명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나의 청와대 여기 바로 샀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나가서 바로 샀습니다.